밤 11시 경기도 어느 소도시 외곽. 낡은 폐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양혜진 52세. 퇴직 경찰관 출신의 폐가 경비원이었다.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오늘도 또 그것이 있었다. 폐가 현관 앞.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양혜진은 한숨을 쉬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책 한 권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삼촌, 잊지 마세요. 약속. 같은 필체. 같은 말투. 벌써 세 번째였다. 양혜진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책을 펼쳤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첫 장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준호. 1995년. 이준호. 그 이름을 본 순간 양혜진의 손이 떨렸다. 30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재벌가 막내 아들의 실종 사건. 결국 미제로 남았던 그 사건. 왜 지금 이 일기장이 여기 있는 걸까? 양혜진은 일기장을 넘겼다. 1995년 5월 3일.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는다. 형도 어머니도.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다.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어린 소년의 절규 같았다. 양혜진은 계속 읽었다. 오늘 또 맞았다. 형이 때렸다. 아버지 앞에서 말대꾸했다고. 피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30년 전 그 사건을 조사할 때도 느꼈던 위화감이 다시 떠올랐다. 재벌가 사람들은 이준호를 찾는 것보다 사건을 조용히 묻는 데만 급급했다. 양혜진은 일어나 폐가 안을 돌아봤다. 이 집이 바로 이준호의 집이었다. 30년 전 실종 직후 가족들이 떠나고 그 후 아무도 살지 않았다. 이제는 철거 예정지로 묶여 있고 양혜진이 경비를 맡고 있었다. 그때였다. 폐가 2층 창문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양혜진은 재빨리 손전등을 껐다. 누군가 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계단을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2층 복도. 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양혜진은 문을 열었다. 방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여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순간 양혜진은 얼어붙었다. 그 얼굴. 10년 만에 보는 얼굴. 지수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양혜진의 딸 양지수였다. 10년 전 이혼 후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던 딸. 아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양혜진은 다가가려 했지만 지수가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오지 마. 아직 설명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상자도 쪽지도 내가 놓은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빠, 이 집에 대해 얼마나 알아? 뭘 알아? 30년 전 실종 사건이 있었던 집이라는 것 말고는. 이 집이 내 거야. 양혜진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이 집, 폐가 법적으로 내 소유야. 3개월 전에 내 이름으로 등기됐어. 양혜진은 숨이 막혔다. 딸이 이 집 주인? 어떻게? 왜? 지수야, 대체 무슨 일이?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이 왔어. 누가? 지수가 창문으로 달려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다급히 말했다. 아빠, 지금은 설명 못해.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이 집에 진실이 숨겨져 있어. 30년 전 사건의 진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지수가 양혜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작은 열쇠였다. 서랍장. 3층 맨 끝방. 절대 그들한테 보여주지 마. 그리고 지수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2층 높이였지만 나무 덤불 위로 떨어져 다치지 않았다.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다. 맨 앞에 남자가 양혜진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경비원이군요. 방금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저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남자가 방 안을 둘러봤다. 열린 창문을 보더니 혀를 찼다. 또 놓쳤군. 최 실장, 주변 수색. 남자들이 계단을 내려갔다. 양혜진은 주머니 속 열쇠를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0년 만에 만난 딸. 폐가의 주인이라는 딸. 30년 전 사건의 진실. 그리고 손 안의 열쇠. 양혜진은 3층으로 올라갔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양혜진은 3층으로 올라갔다.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맨 끝방. 문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다.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방이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덮개에 씌워진 채 놓여 있었다. 양혜진은 구석에 있는 나무 서랍장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다. 찰칵.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와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양혜진은 파일을 꺼내 펼쳤다. 첫 장에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한성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 1990년에서 1995년. 한성그룹. 30년 전 실종 사건의 그 재벌가였다. 양혜진은 계속 넘겼다. 장부였다. 정치인 뇌물, 회계 조작, 불법 자금 세탁. 모든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그때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1995년 4월 30일.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이준호, 증거 확보. 위험인물. 제거 필요. 양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제거? 설마 실종이 아니라. 사진첩을 펼쳤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재벌가 가족 사진.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마다 한 소년의 얼굴에 X표가 그어져 있었다. 이준호였다. 다음 사진. 어린 소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에 멍이 가득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94년 11월. 형 이준혁에게 폭행당함. 증거 사진. 그 다음 사진. 소년이 혼자 학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외로워 보였다. 1995년 3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마지막 사진. 소년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눈빛이 달랐다. 결연해 보였다. 뒷면에 적혀 있었다. 1995년 4월 28일.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제 세상에 알릴 것이다. 아버지, 형, 당신들의 죄를. 양혜진은 숨을 멈췄다. 이준호는 가족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라진 거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양혜진은 받았다. 아빠. 지수였다. 지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너는 왜 이 집을 갖게 된 거야? 지금은 설명할 시간 없어. 아빠, 서랍 열었지? 어떻게 알았어?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장부야. 비자금 조성 내역이랑 사진들. 지수야, 이준호가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가 찾은 게 맞아. 30년 전 이준호는 가족에게 살해당했어. 양혜진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너가 그걸 아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준호의 딸이니까. 세상이 멈췄다.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 친어머니는 아빠가 아는 양정희 씨가 아니야. 내 진짜 어머니는 김은아. 이준호의 연인이었어. 양혜진은 벽에 기댔다. 머리가 멍했다. 그럼 너는 10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아니야. 나도 3년 전에야 알았어. 양정혜 씨가 돌아가시면서 진실을 말씀하셨어. 내가 입양된 아이라고. 진짜 부모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끊은 거야? 아빠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어. 한성그룹은 위험해. 진실을 알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양혜진은 주먹을 쥐었다. 지수야, 너 혼자 이 위험한 일을 해온 거야? 나는 할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해. 아빠, 이준호는 21살에 죽었어. 가족에게 맞아 죽었어. 그리고 안매장됐어. 증거가 있어? 있어. 그래서 저들이 날 쫓는 거야. 나는 이 집과 장부를 법원에 제출할 거야. 30년 전 살인 사건을 다시 열 거야. 그때 아래층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양혜진은 재빨리 장부와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다. 아빠,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위험해. 너는 어디 있어? 걱정 마. 나는 안전해. 아빠, 그 장부 절대 빼앗기지 마. 그게 유일한 증거야. 전화가 끊겼다. 양혜진은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늦었다. 1층에서 남자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양혜진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3층 높이. 뛰어내릴 수 없었다. 옆을 보니 오래된 배수관이 있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방을 메고 배수관을 잡았다.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배수관이 흔들렸다. 녹이 슬어 약해진 상태였다. 거기서 위에서 남자가 소리쳤다. 양혜진은 속도를 높였다. 배수관이 벽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 2층 높이쯤 왔을 때 배수관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양혜진은 몸을 날려 옆 나무가지를 잡았다. 가지가 휘어지며 천천히 내려왔다. 땅에 착지했다. 어깨가 아팠지만 괜찮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폐가 뒤편 숲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이 뒤에서 따라왔다. 놓치지 마. 양혜진은 계속 달렸다. 30년 경찰 생활로 단련된 체력이었지만 숨이 찼다.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다. 숲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다. 차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섰다. 조수석 문이 열렸다. 어서 타. 지수였다. 양혜진은 뛰어올랐다. 지수가 엑셀을 밟았다. 차가 급발진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 추격 차량이 따라왔다. 지수는 능숙하게 핸들을 꺾으며 골목길로 들어갔다. 양혜진은 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너 운전 언제 배운 거야? 3년 동안 많은 걸 배웠어. 추격전이 계속됐다. 좁은 골목, 급커브, 지수는 침착하게 운전했다. 결국 추격 차량을 따돌렸다.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아빠, 장부는? 양혜진은 가방을 보여줬다.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야. 지수야. 양혜진이 딸을 바라봤다. 10년 만에 제대로 본 딸의 얼굴. 어른이 되어 있었다. 왜 혼자 이런 위험한 일을 했어? 나한테 말했어야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나를 진짜 딸처럼 키워줬잖아.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어. 진짜 부모를 알게 됐을 때 나는 아빠한테 미안했어. 그리고 이 일에 아빠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양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는 내 딸이야.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마. 아빠가 함께 할게.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다. 양혜진은 딸을 안았다. 10년 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아빠, 미안해. 괜찮아. 이제 우리 함께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30년 전 진실을 밝히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양지수 씨, 한성그룹 법무팀 최진우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만약 안 가면?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로. 전화가 끊겼다. 지수와 양혜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사 60층 건물이 하늘을 찔렀다. 양혜진과 지수는 로비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준비됐어? 양혜진이 물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양혜진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가 옆에 있어. 걱정 마.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30층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다. 비서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전화했던 최진우 법무팀장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최진우가 안내했다. 긴 복도를 지나 거대한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회장실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이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철민, 75세, 한성그룹 회장. 30년 전 실종 사건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그 남자. 지금은 흰머리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앉으시오. 차갑고 낮은 목소리. 양혜진과 지수는 소파에 앉았다. 이철민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양지수 씨, 당신이 이준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군요.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철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미소였다. 증거가 있소? 지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DNA 검사 결과지였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DNA와 한성가 사람들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유품에서 채취한 샘플과 99.8% 일치합니다. 이철민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뭘 원하오? 진실입니다. 30년 전 이준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싶습니다. 실종됐소. 그게 전부요. 아닙니다. 양혜진이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뭔지 아시죠?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이준호 씨가 수집한 증거들. 당신네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기록입니다. 이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다. 어디서 그걸? 폐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가 남긴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보십시오. 양혜진이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페이지를 펼쳤다. 이준호 제거 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종이 아니라 살해 아닙니까? 이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장부를 노려볼 뿐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이철민이 입을 열었다. 그래, 내가 죽였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양혜진도 숨을 멈췄다. 이렇게 쉽게 자백할 줄은 몰랐다. 1995년 5월 1일 이준호가 내게 왔소. 손에 그 장부를 들고 말하더군. 이걸 검찰에 넘기겠다고. 회장을, 형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설득했소. 가족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준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 애는 달랐소. 정의롭고 순수하고 타협을 모르는 아이였어. 그래서 죽였습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오. 형이 죽였소. 뭐라고요? 준혁. 준호의 형. 현재 한성그룹 부회장. 그날 밤 준혁이 준호를 불렀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고. 두 형제는 서재에 들어갔고 이철민이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30분 후 준혁이 나왔소. 혼자. 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소.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 준혁이 촛대로 내리쳤다고 했소. 지수가 입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당신은 뭘 했습니까? 양혜진이 차갑게 물었다. 이철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덮었소. 시체를 숨겼소. 경기도 산속 어디에. 정확한 위치는 준혁만 알고 있소. 그리고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소. 당신도 알겠지만 말이오, 양혜진 경위. 양혜진의 주먹이 떨렸다. 30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진실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던 그 사건. 알고 보니 살인이었다. 왜 지금 말합니까? 이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매일 밤 준호가 꿈에 나타나오. 피투성이가 되어 나를 바라보며 묻소. 왜 형을 택했느냐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그게 변명입니까? 지수가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아버지였어요. 아들을 지켜줬어야죠. 그런데 살인자를 감싸고 시체를 숨기고 3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어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입니까? 지수가 테이블을 쳤다. 커피잔이 넘어졌다. 제 할아버지는 21살에 죽었어요. 꿈도 사랑도 미래도 없이. 그리고 제 할머니 김은아는 혼자 저를 낳고 암으로 죽었어요.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이철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양혜진이 일어나 지수를 안았다. 지수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30년의 억울함,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옳은 일을 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족에게 맞아 죽었어요. 이게 정의입니까? 잠시 후 지수가 진정했다. 양혜진이 이철민에게 물었다. 준혁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있소. 21층 부회장실에.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준혁은 나와 다르오.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오. 양혜진과 지수는 회장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 정장을 입고 차갑게 웃고 있었다. 이준혁이었다. 기다리고 있었소. 조카님.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30년 만에 가족을 만나는데 복도에서 서 있을 순 없잖소. 지수와 양혜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긴장감이 흘렀다. 진짜 악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부회장실은 회장실보다 더 화려했다. 현대적이고 차갑고 마치 사람의 온기가 없는 공간 같았다.
이준혁은 책상에 기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거기 앉으시오. 아니요. 서 있겠습니다. 양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 좋소. 본론으로 들어가지.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요?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이 웃었다. 진심으로 재미있다는 듯이. 시신? 30년 전 일이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요. 그래도 찾을 겁니다. 검사, 어디서? 내가 위치를 말해줄 것 같소? 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증거가 있소? 아버지의 자백? 그건 법정에서 통하지 않소. 장부가 있습니다. 양혜진이 가방을 들어 올렸다. 준혁의 눈빛이 변했다. 아, 그거. 어디서 찾았소? 폐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준호가 남긴 거겠지. 하지만 그게 뭐 어쨌소? 30년 전 장부요. 공소시효 다 지났소.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살인? 증거가 있소? 시체도 없는데? 준혁이 창가로 걸어갔다. 양지수 씨,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니오. 힘의 문제요. 나는 한성그룹 부회장이요. 변호사 수십 명, 로비스트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어. 당신은 뭐가 있소?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돈 앞에서 무력하오. 세상이 그렇소. 양혜진이 주먹을 쥐었다. 지수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준혁이 책상으로 돌아와 수표책을 꺼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10억을 주겠소. 장부를 내게 주고 조용히 사라지시오. 장난합니까? 진담이요. 1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소. 아니면 20억? 원하는 대로 주겠소. 지수가 앞으로 나섰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군요. 준혁의 손이 멈췄다.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당신 같은 손녀를 뒀을까? 아마 그랬겠지. 그 애는 착했으니까. 왜 죽였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요. 준호가 그 장부를 넘겼다면 우리 가족은 끝이었소. 그래서 선택했소. 동생이냐 가족이냐. 동생도 가족이었습니다. 지수가 소리쳤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준호는 가족을 배신했소. 우리를 고발하려 했소. 그건 당신네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범죄, 사업이요. 재벌이 살아남는 법이요. 양혜진이 앞으로 나서 준혁의 멱살을 잡았다. 30년 전 내가 담당했던 사건이었소. 실종된 청년. 가족들은 냉담했고 단서는 없었고 나는 매일 밤 그 청년을 생각했소.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준혁이 손을 뿌리쳤다. 그래, 내가 죽였소. 그런데 어쩔 건데? 증거도 없이? 이 장부가 증거요. 30년 전 회계 장부로 살인을 입증하겠다고. 준혁이 전화를 걸었다. 최 팀장, 올라오시오. 문이 열리고 경비원들이 들어왔다. 나가시오. 양혜진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30년 전 이준호의 방.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소. 누가 가져갔소?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편지? 무슨 유서였소? 양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다. 늙은 여자의 목소리. 준호 도련님은 편지를 남기셨어요. 아버지께, 형께, 어머니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사랑하는 은하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시 가정부 박순자 씨의 증언이요.
그분이 편지를 봤소. 당신이 불태우는 것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도 있소. 양혜진이 서류를 꺼냈다. 30년 전 당신이 급하게 건설 장비를 빌린 기록. 5월 2일 새벽 2시. 굴삭기와 트럭. 시체를 묻으려고. 그리고 이것. 경기도 포천산 4번지. 30년 전 매입. 단 한 번도 개발 안 했소. 왜요? 준혁이 뒷걸음질 쳤다. 내일 경찰이 그 땅을 파헤칠 거요. 이준호의 시신을 찾을 거요. 당신을 체포할 거요. 준혁이 주저앉았다. 당신은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3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어요.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하오. 양혜진과 지수는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어갔다. 준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다. 21층 엘리베이터 앞. 이철민 회장이 서 있었다. 준혁이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한 번 쳤다. 마지막 작별이었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양혜진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끝났어.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자. 일주일 후, 경기도 포천 산속. 발굴이 시작됐다. 오후 2시쯤 경찰관이 소리쳤다. 발견했습니다. 검은 비닐 포대. 유골이 나왔다. 두개골에 큰 균열. 지수가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이준호였다. 2주 후, 공원묘지. 장례식이 열렸다. 하얀 관이 놓였다. 지수가 편지를 꺼냈다. 할아버지, 저는 양지수입니다. 할아버지의 손녀예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일기장을 읽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려다 돌아가셨어요. 용기였어요. 30년 동안 혼자 계셨죠. 이제 빛으로 나오세요. 눈물이 떨어졌다.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관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이철민이 휠체어로 다가왔다. 묘비를 쓰다듬었다. 준호야, 아버지다.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30년 동안 거짓말하며 살아서. 용서해다오.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양혜진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회장님, 이제 가보시죠. 나도 곧 갈 겁니다. 준호에게. 휠체어가 천천히 떠났다.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쓸쓸했다. 한 달이 지났다. 재판이 시작됐다. 이준혁은 살인죄로 기소됐다. 이철민은 증거인멸과 사체유기 방조로 기소됐다. 모두 죄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이준혁이 마지막 진술을 했다. 저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제 손으로. 그리고 3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혁이 방청석의 지수를 바라봤다. 조카님,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죽인 그 순간까지도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이준혁, 징역 20년. 이철민, 징역 5년 집행유예. 법정을 나오며 지수가 물었다. 아빠, 이게 정의일까요? 정의는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6개월 후, 봄. 공원묘지에 꽃이 피었다. 지수가 국화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로스쿨 합격했어요. 변호사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양혜진이 딸을 안았다. 그리고 아빠, 고마워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진짜 아빠보다 더 아빠 같았어요. 바보야. 피가 뭐가 중요해. 우리는 가족이야. 영원히. 묘비 뒤에서 하얀 비둘기가 날아올랐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봄빛 속으로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드디어 이준호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다. 손녀가 지켜보는 곳에서 그의 정의로운 마음은 손녀를 통해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